브래드 티카프리오님이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고 하시는데 오늘 애 데리고 집에서 한 10시쯤에 나갔다가 집 들어오니까 오후 6시가 됐습니다. 토요일마다 저희 회사에서 임직원 자녀 주말 교실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케이팝 댄스를 배우고 있어서 거기서 케이팝 댄스 넣어놓고 저는 대본 작업 지난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대본 작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블루투스 키보드 들고 가서 휴대폰이랑 연결시켜 놓고 대본 작업 막 하다가 그리고 회사 지인들끼리 그러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그냥 회사에 있는 지인들끼리 아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돗자리 들고 가서 했는데 아빠들끼리는 다 알아도 아이들끼리 만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애들이 처음에는 막 어색해가지고 아빠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하다가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금방 동화돼가지고 지들끼리 막 뛰어놀고 또 곤충 채집한다고 하면서 종이컵 2개 들고 가서 개미랑 나비랑 이런 거 막 잡으러 다닌다고 막 뛰어다니고 그리고 길냥이 한 마리 지나갔는데 길냥이 잡는다고 또 돌아다니고 하여튼 애들끼리 되게 잘 놀더라고요. 할리갈리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래서 애들 노는 동안 아빠들은 또 수다 떨고 그렇게 하다가 저녁까지 먹이고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했는데 애들끼리 너무 친해져가지고 그날 처음 봤는데 좀 더 놀다 가면 안 되냐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아쉬울 때 헤어져야 다음에 만날 때 더 반가운 법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 설명을 해줬고 애들끼리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다음에 한번 더 볼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다음에 언제요? 몇 월 며칠이요? 막 이러면서 우리 지금 날짜 정해요?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바베큐 되는 데서 그렇게 만나기로 기약 없는 그런 약속을 했고 저희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 애한테 오늘 재밌었어? 물어보니까 벌써 그리울 정도로 재미있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다 착해가지고 동생들을 잘 챙기더라고요. 다음에 또 보게 된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갖고 와베티님이 오늘 광교 호수공원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도 광교 호수공원에 있다고 왔는데 근데 제가 간 곳은 흔히 광교 호수공원 딱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그 메인 호수가가 아니고 약간 사이드 쪽에 외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잘 안 오는데 엄마들은 소풍 간다 이러면 되게 꼼꼼하게 챙기잖아요. 근데 아빠들의 특징이 다 필요한 게 있으면 다 그때그때 현장 공수 그렇게 했는데도 재밌게 놀다 왔어요. 일단 애들이 재밌는 게 제일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이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되게 난감한 게 애들끼리 먼저 친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른들 동원해서 만나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어른들끼리 먼저 친한 다음에 애들끼리 만나게 하면은 만약에 애들끼리 성향이 잘 안 맞아. 그리고 별로 재미가 없어. 같이 노는데. 이래버리면은 어른들도 힘들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애들끼리도 잘 맞아가지고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놀다가 들어왔고, 저희가 집에 들어오니까 한 7시쯤 됐는데, 씻고 나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스케줄이 유독 많아가지고 제가 대본 준비를 잘 못했는데 애가 일찍 잠들어준 덕분에 그때 대본 파파파파박 쓰고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얼추 방송 진행할 수 있을 정도는 이렇게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어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4월 6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읽는 광고는 제가 어떤 대가를 받고 한다기보다는 제 방송에 청취자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광고를 해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광고라서 혜택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키치클럽입니다. 양재천의 감성휴식터 키치클럽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에게 서비스 디저트를 제공합니다. 날이 풀려서 산책하기가 좋아졌는데요. 양재천 길 따라 핀 벚꽃을 만끽하시다가 잠시 쉬고 싶으실 때 키치클럽을 방문해보세요. 낮에는 커피와 디저트가, 밤에는 와인과 안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피나 와인을 잘 모르셔도 키치클럽의 상주 중인 전문가가 입맛에 맞는 커피와 와인을 추천을 해줄 겁니다. 네이버에서 키치클럽을 검색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입니다. 의왕역 인근에 위치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에게 음료 무료 사이즈업과 1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주말 음료수와 함께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도서를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거트 음료와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맛은 제가 보장합니다. 네이버에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을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팟캐스트도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그 시네타운 19의 애청자들이 꾸려가고 있는 팟캐스트인 시네타운 3구 그리고 어디 영종 유튜브와 팟빵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영화 유튜브인데 제 방송을 듣고 계시더라도 같은 작품이라도 다양한 시각에서 후기를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그거 한번 청취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계신 삼덕유황공사라는 팟캐스트 역시도 팟빵에서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도 있긴 한데 아직 활성화는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팟빵에서 들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감히 덕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덕력을 가지신 분들이 각종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과감하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팟캐스트니까요. 뭐 영화부터 시작해서 뭐 레슬링, 스포츠 뭐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들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듣고 있는 방송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바빴다고 했잖아요. 뭐 때문에 바빴는지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근황 토크 한번 해볼까요? 영화 비평 수업 제가 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이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일단 출석률 100% 찍었고, 리포트 제출률, 리포트의 퀄리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출하는 거는 이제 또 제출도 100%다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영화 비평이라는 세계가 있고 이걸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던 것 같고요.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얻었던 거는 내가 쓴 글을 누군가가 좀 피드백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법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시간이. 그때가 아니면은 제가 쓴 글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한 줄 한 줄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체크를 해가면서 피드백을 해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시간이 진짜 소중했던 것 같고 이게 수원시에서 해주는 거다 보니까 강의료가 말도 안 되게 저렴해요. 그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의 어떤 비평 수업과 그리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개인적으로 의미를 두고 싶다면은 비평 리포트 제출률은 100%였는데 제가 써낸 그 리포트에 대한 피드백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좋았어요. 요게 뭐 한 가지라면은 이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가 한 9가지는 나오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출했던 비평이 그을린 사랑에 대한 비평이었거든요. 그 비평에 대한 피드백을 마치면서 강사님이 진짜 많이 좋아지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은 쓴소리보다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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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더 좀 힘을 받고 그거를 동력으로 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발전했다라는 그 강사님의 한마디에 솔직히 되게 힘든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더 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런 동기부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영화 비평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온 거니까 다 영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뭘 기대했냐면은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의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를 좀 기대를 했어요. 컨텐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팟캐스트부터 시작해서 뭐 메일링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블로그 하시는 분들, 뭐 출판까지 실제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 한 명이 나서가지고 우리 뭐 커피 한잔 하시죠?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시죠? 이런 얘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차마 이렇게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용기가 안 나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소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거기 있었던 분들이랑 좀 더 친해지고 싶고 또 이렇게 한 가닥들 다 하시는 분들 같아서 실력도 좀 있으신 분들 같아서 좀 꾸준히 연락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를 못 만들었다는 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느슨한 관계일지라도 이런 관계 형성이 된다는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느끼고 있는데, 그 기회를 좀 잘 살렸으면 좋았는데 그거를 못 살려서 제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런 수업에 대한 경험은 처음이었으니까 저도 좀 뻘쭘한 것도 있고 쭈뼛쭈뼛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다음에 뭐 꼭 영화 비평 수업이 아니더라도 좀 비슷한 수업이 있고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그때는 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얘기라도 제가 나서서 해봐야겠다.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한다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또 해야겠네. 수요일 날 저희 초등학교 아버지 총회를 다녀왔는데 이게 되게 생소한 거예요. 저희의 초등학교 공지사항으로 아버지 총회 멤버를 모집합니다 라고 해서, 이거 뭐지? 이거 다른 학교도 다 하는 건가 싶어서 신청을 하고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 우리 학교는 그런 거 없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지 하고 가봤더니, 교장 선생님이 남자분이세요. 근데 교장 선생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인해서 이제 아빠들 주도하에 학교를 이제 무대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시는 그런 모임이었더라고요. 작년에 처음 생긴 모임인데, 작년의 활동들을 보면은 그 학교의 운동장이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텐트 치고 날 좋을 때 캠프파이어도 하고 불멍 같은 것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끼리 막 축구도 하고 막 이렇게 놀이를 했나 봐요. 그리고 여름에는 그 운동장에서 또 애들끼리 물총 싸움도 아빠들이랑 같이 하고, 아이들과 아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해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봐요. 들어보니까 어떤 취지인지 알겠고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임원진이 있는데, 작년에 처음 생겼으니까 초임을 하셨던 분이 1년 동안 활동을 했고 2기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는 그런 자리였는데, 지원해보세요라고 하니까 당연히 아무도 손을 안 들었겠죠. 그게 작년에 처음 뽑을 때도 그랬대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 자리에 참석한 아빠들이 한 30명 정도? 제 기억에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30명 정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고 교장 선생님이 지목해서 그 지목해서 후보에 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하겠다, 이렇게 안 하면 아무도 손을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평소 같았으면은 저도 뭐 그런 거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편이어가지고 했겠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더 하면은 진짜 정신없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하기 싫다라기보다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소개할 때 자기소개할 때 최대한 좀 어눌하게 했어요. 일부러 제 차례가 됐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유롭게 자기소개 하라고 했으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뭐 1학년 몇 반 누구 아버지고요, 오늘 이 자리 와서 너무 반갑고 이런 취지의 모임이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뭐 앞으로 딸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후보에 올린다고 하니까 일부러 되게 어눌한 척 하면서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러고 바로 앉았어요. 바로 앉고 난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랑 최대한 눈 안 마주치려고 계속 휴대폰 하는 척, 이렇게 눈치 살짝살짝 보면서 휴대폰 하는 척 계속하고, 뭐 딱히 휴대폰에 볼 것도 없었는데 괜히 뭐 그냥 인스타그램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괜히 막 휴대폰만 계속 보고 있고, 이렇게 최대한 눈을 피했는데,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런 식으로 해서 교장 선생님이 누구 아버님, 누구 아버님, 누구 아버님 이렇게 지목을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소감 같은 걸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고 싶었던 분들이셨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해야 되는 사람일 것 같은 그 사람들을 교장 선생님이 진짜 매의 눈으로 다 골라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 진짜 잘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괜히 아무나 교장을 하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피해갔습니다. 네. 금요일은 뭘 했다기보다는 와이프랑 크게 싸운 어제죠, 어제. 근데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싸워가지고 제가 뭐 위기의 유부남이고 뭐고 이렇게 썰을 풀 수가 없습니다. 풀 수도 없을 정도로 이걸 푸는 순간 누워서 침 뱉기라서 풀 수가 없고, 다행히 지금은 좀 화해를 하긴 했어요. 원래는 금요일에 일찍 퇴근해서 좀 방송 준비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싸우고 난 다음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대본을 쓰려고 하니까 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감정도 되게 격해져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오맨을 보고 집에 온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그래서 당연히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마더스 같은 경우도 진짜 딱 첫 줄만 첫 줄만 써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글을 더 쓰자고 하니까 도저히 이게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어제 컴퓨터 앞에 앉은 제 모습을 재현을 해보자면은, 하다가 이게 좀 쓰려다가 이러고 있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 감정 상태로는 뭐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최악의 상황에 그냥 대본 없이 라이브로 그냥 후기 방송을 하든가 아니면 뭐 방송을 미루더라도 지금 이 감정으로 이렇게 뭐 대본을 계속 꾸역꾸역 쓰는 거는 오히려 더 효율이 너무 안 나온다 싶어서 바로 PC 꺼버리고 그냥 잤죠. 잤는데 너무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위로받을 때 듣기 좋은 음악 이런 거 있잖아요. 위로받을 때 듣기 좋은 음악 듣다가 그래도 막 안 되니까 막 울고 싶을 때 듣는 음악 이런 거 그런 거 검색해서 듣는데 오히려 그 가사에 자꾸 집중이 되니까 잠이 더 안 와가지고 때려치고 그냥 꺼버리고 계속 그냥 멍하니 눈 감고 있다가 이렇게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래도 좀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역시 저는 감정이 좀 이렇게 격해지거나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 때는 잠을 자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까 좀 마음이 차분해지고, 원래는 해야 될 일들을 다 미루고 잤으니까 되게 일찍 잤을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일주일 내내. 그런데 어제는 일찍 잔 덕분에 거의 한 9시간 넘게 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도 좀 좋아지고, 그 어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내려놔지더라고요. 참고로 와이프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줘가지고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다툼이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그렇게 좀 시간이 흘렀는데, 그 제가 애를 데리고 하루 종일 오늘 밖에 둘이서 나와 있었다고 했잖아요. 중국집에서 애들이랑 다 같이 이제 밥 먹고 있는데 그 갑자기 와이프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 무슨 카톡인지 보니까, 당신이 오늘 하루 종일 아이를 봐준 덕분에 집에서 푹 쉬었어. 고생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그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어제 일에 대한 직접적인 뭐 어젠 내가 미안했어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런 식의 카톡을 보냈다는 거는 먼저 좀 손을 내미는 제스처라고 판단을 했고, 집에 들어와서 애를 재우자마자 제가 안아주면서 어제 나도 미안했고 뭐 내가 말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은데 뭐 앞으로 뭐 안 그럴게, 이렇게 서로 좀 잘 화해를 해서, 만약에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은 오늘 방송이고 뭐고 오늘 방송 못했죠? 결혼하시면 원래 자주 싸우나요? 라고 하는데 여기 유부남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자면은 자주 싸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싸웠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싸우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싸우는 거고 다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싸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싸운 뒤에 그거를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냐가 더 중요한 거지, 단순히 뭐 싸움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싸울 수가 있고, 주변에 뭐 후배들이나 동생들한테 해주는 조언 중에 하나는 연애할 때 최대한 많이 싸워보라고 얘기해요. 그 연애할 때 싸웠을 때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좀 많이 경험을 해봐라 라고 합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아요. 좋을 때는 서로 기분이 좋으니까 다 좋은 사람이고 다 잘해주고 다 착하지. 근데 싸워서 기분이 안 좋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소를 하는지,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싸움 그 자체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고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입니다. 지난주에 방송했던 거 다 이렇게 편집해서 올렸고요. 댓글 부대 요거 후기 올렸던 거는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스이라고 해서 이제 지난주에 어떤 작품들을 봤는지 얘기할 건데, 작품 두 개 다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으로 좀 미룰게요. 근데 오멘 저주의 시작 같은 경우는 스포일러라고 할 것까지 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모르는 거니까 그냥 제일 뒤쪽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개봉작 소개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쿵푸 팬더 4가 개봉을 합니다. 출연진으로는 잭 블랙이 그 쿵푸 팬더 목소리 더빙 계속 해왔는데 요번에도 잭 블랙이 하고요. 그리고 아쿠아피나 비올라 데이비스가 누구지 했더니 요분입니다. 이분 아시죠? 수어사이드 스쿼트에 맨날 나오시는 분. 그분이고, 아카피나는 뭐 설명 안 해도 누군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죠? 샹치로 얼굴을 알렸고, 그 다음에 인어공주 실사판에서 그 갈매기 목소리 더빙도 했었던 요 아카피나가 나오고, 뭐 더스틴 호프만, 키오이칸도 더빙에 참여를 합니다. 중국이랑 북미에는 이미 개봉을 했어요. 3월 달에. 근데 이제 예고편을 보고 약간 좀 싸했거든요. 전작들에 비해서 많이 그런 느낌이 없는데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작들에 비해서는 평가가 그렇게까지 좋은 편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 성적으로만 따지면은 이미 손익분기점도 돌파를 했고 북미에서 꽤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에는 한 달이나 늦게 개봉을 하는 셈이긴 한데 그래도 국내에서 뭐 최근에 푸바오 열풍도 있었고 해서 좀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관객 수가 좀 들지 않을까라는 예상, 그냥 제 뇌피셜이 돌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빌런은 카멜레온이 빌런으로 나오는 것 같고 상대방의 모습을 카피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여성 빌런이 될 것 같습니다. 예고편만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요 쿵푸 팬더가 들고 있는 요 그 지팡이 있잖아요. 이게 왜 자꾸 처음에 봤을 때는 왜 모기향을 들고 다니나 싶었는데 처음에는 모기향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쿵푸 팬더는 뭐 팬들도 많고 그리고 최근에 푸바오 열풍으로 인해서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으니까 보실 분들은 극장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푸바오 이야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것도 약간 일침병이 도져가지고 최근에 푸바오가 다시 본국으로 송환이 됐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에버랜드를 찾아서 뭐 많이 슬퍼하고 좀 온라인상에서도 좀 슬퍼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현장에서 막 울면서 뭐 푸바오 잘가 거기서 행복해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실제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그 좀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푸바오가 뭔데 뭐 오버하지 마라. 누가 보면 뭐 초상난 줄 알겠다. 그리고 뭐 푸바오 새끼들은 그냥 여기 아직 남아 있는데 뭐 그렇게 뭐 감정이입하냐. 뭐 이러면서 슬퍼하시는 분들을 약간 좀 조롱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개인이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몰입감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일에 대해서 저런 감정을 느끼는 분들도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지 굳이 그분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타인이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감정 자체를 다 이해를 해가지고 동원해서 나도 같이 슬퍼해주세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비꼬는 거는 너무 좀 나간 반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핑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덕화 배우와 양조위 배우가 모두 나오는 이제 홍콩 영화의 황금기에 있었던 그 배우들이 모두 나오는 그런 골드핑거라는 작품이 개봉을 하는데 시사회가 진행이 됐죠. 근데 시사회 반응은 다소 많이 아쉽다. 두 배우를 본다는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두시는 거지 그걸 제외하고 영화 자체로만 봤을 때는 좀 많이 아쉽다라는 평이 있는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이 커다란 두 배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가지 않는 약간 느낌이 좀 쎄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어게인 1997이라는 작품이 개봉을 하는데 이게 내가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다면 어땠을까라는 그 상상력을 가지고 회기물을 찍은 것 같은데 굉장히 평이 안 좋습니다. 평이 안 좋아서 그냥 궁금하신 분들은 뭐 나중에 뭐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OTT 공개작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에 공개되는 OTT 공개작 중에서 딱히 뭐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만한 작품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뉴스 소개해드리고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듄 파트 3가 제작이 확정이 됐습니다. 듄 파트 2도 흥행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부제는 뭐 메시아가 될 것 같은데 요거 대단원의 막을 어떻게 내리게 될지 많이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트릭스 4편이
저도 안 봤는데 3편까지만 보고 4편 아직 안 봤는데 4편이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죠. 완전 나와서는 안 될 작품이다. 뭐 시리즈의 명성에 먹칠한 작품이다. 욕을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편 제작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나 뭐 다른 배우들이 복귀할지는 아직 모르고 내용도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 모르고 그냥 제작이 확정이 됐다. 그리고 감독이 누구다. 요것만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는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찬욱 감독의 신작에 이병헌 배우와 손예진 배우가 캐스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찬욱 감독의 신작은 X라는 작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은 취업을 위해서 어딘가에 지원을 했는데 자기 앞에 대기가 이제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그 대기에 걸려 있는 그 사람들을 살해하러 간다. 죽이러 간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영화로도 이미 한번 제작이 됐던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박찬욱 감독이 다시 또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시놉시스만 알고 이 이병헌 배우를 떠올려 봤을 때 왠지 그 역할에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런 이미지가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나 상상은 한번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이든 아니면 아파트 청약이든 입사 지원이든 간에 내 앞에 대기가 몇 명 있다고 하면은 야, 저 사람들만 내가 다 제끼면은 내가 뭐 그렇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한 번씩 해봤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작품이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윤종빈 감독의 신작 나인 퍼즐에 김다미 배우와 손석구 배우가 캐스팅이 됐다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독의 좋아하는 배우들이 캐스팅이 됐다라고 하니까 뭐 이게 어떤 작품이든지 간에 무조건 보게 될 것 같고요. 손석구 배우는 요즘 그 물 들어올 때 노젓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다작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요 작품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의 감독인 조지 밀러 감독이 14일날 내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GV 지금 어플 실행해가지고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 조지 밀러 감독의 무대 인사 겸 봉준호 감독의 GV 겸 해서 요 퓨리오사를 상영을 해주는 그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응모를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주요 실점은 여기서 상영되는 퓨리오사는 완성본이 아니라 그 CG라든가 일부 작업이 좀 미흡한 그런 버전의 영상이 상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거 고려하셔서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완전한 완성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조지 밀러 감독을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경험이 몇 번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GV를 해주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신청은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신청은 해놨는데 뭐 당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다려보죠. 그리고 파묘가 개봉 40일 만에 1100만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와,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얼마인지 볼까요? 지금 관객 수를 한번 보면은 파묘가 아직도 1110만 정도가 되고 댓글 부대가 69만이네요. 손익분기점이 190만인데 제가 이거 댓글 부대 손익분기 넘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약간 속도가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어쨌든 뭐 힘을 좀 내주기를 바라봅니다. 댓글 부대라는 작품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작품인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영화 뉴스까지 마쳤으니까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마더스와 오멘 저주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멘 저주의 시작이 스포일러를 포함을 한다라고는 했는데 사실 이거 대본 보니까 주로 제가 어디서 공포를 느꼈나 뭐 이런 위주로 썼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스포일러가 없는 오멘부터 소개를 하고 스포일러가 담겨있는 마더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976년작 오멘의 프리퀄 영화 오멘 저주의 시작을 보고 왔습니다. 오멘은 대표적인 고전 오컬트 영화이죠. 저도 한 중학생 땐가 고등학생 땐가 기억이 정확한 건 아닌데 그때 요 오멘이라는 작품의 제목을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워낙 막 주변에서 되게 무섭다, 진짜 무섭다 이런 소문들이 무성해가지고 약간 쫄보거든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쫄보여가지고 차마 그때 보지는 못하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프 스케어가 나와서 막 이렇게 놀라고 이런 것만 아니면은
호러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었는데도 이 오맨이라는 그 작품에 선뜻 이렇게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프리퀄이라고 하는 오맨 저주의 시작이 개봉한다라고 했을 때도 관심은 갔지만 오맨을 안 봤다 보니까 이게 뭐 점프 스퀘어를 남발하는 영화인지 아니면 뭐 심리적인 공포감을 쪼여오는 그런 영화인지 이런 감이 없어가지고 그냥 개봉하는구나 요것만 알고 있고 그 이상의 큰 기대는 없었는데 이게 개봉하고 나서 감상을 하고 온 선발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점프 스퀘어가 사용이 되긴 하지만 그게 주된 영화는 아니라서 그냥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감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CGV에서 스피드 쿠폰을 뿌리죠. 근데 그 쿠폰을 발급받고 예매 선착순 1000명이었나? 그렇게 하면은 좀 저렴한 가격에 작품을 볼 수 있는 그런 쿠폰인데 제가 그거 덕분에 한 5,000원에 감상을 하긴 했는데 이게 장르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이런 스피드 쿠폰이 뜨면은 빨리 소진이 되거든요. 근데 스피드 쿠폰 이벤트가 시작되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한국에서 많이 안 보나?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덕분에 저는 뭐 5,000원에 잘 감상을 했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 오맨 시리즈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볼만했어요. 괜찮게 잘 봤습니다. 원작을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은 이거는 원작을 본 사람들을 위해서 넣은 장면이구나 라는 부분들도 있긴 했거든요. 물론 저는 전작을 안 봤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막 소름이 돋는다든가 와 이게 여기서 나오네 뭐 이런 감정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 영화 자체만으로도 즐기는 데는 뭐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가장 걱정했었던 점프 스퀘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주 사용이 되기는 해요. 제가 몇 번 놀라는지를 속으로 숫자를 세가면서 봤는데 한 5번까지 세고 포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더 이상 세는 건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한 5번까지는 샜는데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세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이 되긴 하더라고요. 윤가님이 점프 스퀘어가 무서워서 패스해야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차라리 빌런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공포의 대상이 확 나오면서 놀래키는 거면은 제가 점프 스퀘어가 나와도 놀라고 난 다음에 좀 억울함이라든가 짜증은 좀 덜 나거든요. 비교적으로 나긴 나지만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공포가 막 조장하다가 이제 우악 했는데 그게 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든가 고양이 한 마리가 슥 지나간다든가 아니면은 친구가 지인이 뒤에서 턱 잡아서 야 뭐해 이렇게 한다든가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깜짝 놀래키는 장면이 나오면은 와 진짜 좀 속된 말로 존나 짜증납니다. 그 보면 진짜 너무 짜증납니다. 아니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넘길 거였으면 점프 스퀘어 왜 넣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너무 싫더라고요. 이 오맨에서도 그런 장면 한 번 나오거든요. 몇 번 나오거든요.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괜히 막 공포감 조성하다가 우악 이러면서 이제 끝나버리는 그렇게 몇 번 나오거든요. 짜증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15세 관람가인데도 불구하고 꽤 수위 높은 고어신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거는 좀 잔인한 연출로 이어질 것 같은데 에이 그래도 이거 15세 관람가인데 대충 가리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돌려서 소리만 들려준다던가 해서 그림자를 통한 실루엣만 보여준다던가 해가지고 15세 관람가니까 그렇게 잘 넘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저 장면을 보여주겠어 싶은 것들도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상영관에 이게 15세 관람가고 금요일 오후 시간대다 보니까 교복 입고 데이트 온 그런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거 15세 맞아? 저 장면을 쟤들이 봐도 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제가 이렇게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어씬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그 고어씬 자체로 느끼는 공포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징그럽다라든가 아니면 막 보기 힘들어 이거지 이거지 그 감정 자체가 공포는 아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고어씬이 나올 때는 물론 보기 힘들긴 했지만 거기서 공포를 느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작 제가 심리적으로 가장 쫄리는 느낌을 크게 받았던 요소는 분위기랑 사운드였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한 3분의 2 정도는 귀를 이렇게 막고 봤던 것 같아요. 사운드가 미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화가 주는 의도한 그 공포 연출을 오로지 다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꼭 극장에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사운드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뭐 배경음이 될 수도 있고 효과음이 될 수도 있겠죠. 인물들이 내는 뭐 소리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사운드가 존재가 하겠지만 그 사운드들이 진짜 심리적인 공포감을 쪼여오는 데는 효과적으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배경이 1971년도 로마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이 71년도다 보니까 전등보다는 촛불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좀 조명 같은 것들을 묘사를 했어요. 그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과거인 것도 있고 장소적 배경이 그 정식 수녀로 임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성당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성당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유독 전구를 통한 조명보다는 촛불을 통한 이 조명이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분위기 같은 것들이 되게 으스스하면서 많이 공포감을 조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외로 가더라도 뭐 골목길을 들어갈 때 최대한 조명은 줄이고 진짜 최소한 그 사람이 있는 곳에만 빛을 뭐 약간 좀 흐리게 써가지고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 긴장감을 연출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공포라는 그 감정을 제가 느끼는 것에 있어서는. 그리고 주변 구조물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주인공의 이름이 마가렛인데 이 마가렛이 악마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묘사해주는 장면들이 몇 컷 정도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촛불의 배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악마가 입을 벌리고 있고 그 악마의 입처럼 그 보이는 그 촛불들 속에서 마가렛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은 계단에 있는 난간의 모양이 마치 뾰족한 이빨을 가진 악마가 입을 벌리고 있고 그 사이에 인물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악마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다 이거를 묘사하는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야 저거를 배치를 저렇게 해서 저렇게 효과를 줬구나 라는 걸 보면서 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헤라님이 유전과 비슷한가요? 라고 하는데 그게 전개에 있어서는 유전과 비슷하지 않고요. 유전에서 나오는 마지막 그 오두막 장면 아시죠? 그 오두막 장면만 딱 떼놓고 보면은 그런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되긴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방금 이야기했었던 주인공인 마가렛을 연기한 넬 타이거 프리 배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 본 배우거든요.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처음에 영화가 시작될 때는 정말 그 순진무구한 수녀 준비생의 모습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랬던 그녀가 극이 진행될수록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을 해줘. 그 변화 과정들을 다 소화를 해낸다는 게 진짜 이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기력뿐만 아니라 그 극 중에서 계속 수녀복을 입고 나오는데 수녀복 핏이 와 진짜 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 한국 영화 중에서 검은 사제들 보면은 여기서 강동원 배우가 입은 신부복 그 핏 때문에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이 넬 타이거 프리 배우가 입었던 그 수녀복 핏이 너무 예쁘게 딱 떨어져가지고 야 수녀복이 저렇게 잘 어울릴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게 후반부에 가면은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에 그 직후에 온몸으로 이 배우가 연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진짜 압권입니다. 와 어떻게 저런 연기를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강렬한 연기를 막 보여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 역시도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 본 분인데 브레넌 신부를 연기한 랄프 이네슨이라는 배우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분의 필모그래피를 보니까 주로 호러물이라든가 오컬트물 같은 곳에 자주 나오시는 분 같았는데 이분이 뭐 연기도 연기인데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이세요.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한국으로 치면은 김상중 배우가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와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톤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위기가 비슷해요. 말씀을 하시는 게. 그리고 이 브레넌 신부라는 인물이 극 중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뒷배경에 있는 거대한 음모를 알고 있고 그 음모를 추적해 나가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추적을 해나가면서 조사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극중의 인물들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처럼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이랬고요. 저거는 저런 음모가 있고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 톤이랑 그 목소리 톤으로 이야기하는 그 설명 대사들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내용들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믿게 하기 위해서 역으로 공포감을 줌으로 해서 오히려 더 사람들의 신앙심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다. 이 안티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막 조사한 거를 막 이렇게 주저주저 설명을 막 해주는데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니까 되게 집중해서 이렇게 나도 막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은 배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치지직에서 헤라님이 유전과 비슷하냐라고 물어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오두막신만 떼서 보자면은 뭐 좀 유사한 면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이걸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연상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작품들이 요 폐쇄되어 있는 공간에 들어선 주인공이 그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비밀스러운 계획에 희생이 된다라는 그 설정이 서스페리아 리메이크라든가 아니면은 고전 오컬트 영화 악마의 씨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유전보다는 요런 서스페리아나 악마의 씨랑 좀 많이 닮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작품 모두 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주인공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그런 맥락의 작품들이죠. 지금까지는 제가 뭐 무서웠다, 볼만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영화 자체가 아쉬웠다라기보다는 이게 오멘 시리즈를 모르고 본 입장에서 아쉬웠던 점입니다. 예고편에도 나오는 그 분신 자살을 하는 수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고편에서도 되게 비중 있게 나오고 실제 극 중에서도 처음에 뭔가 있는 사람처럼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런데 한 영화 중반부쯤에 갑자기 널 위한 거야 라는 대사를 남기더니 분신 자살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저렇게까지 비중 있게 다뤄지던 그 수녀가 널 위한 거야 라는 대사를 남긴 다음에 분신 자살을 한 건지 과연 저 수녀가 이 극 중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그 인물인지 그리고 널 위한 거야 라는 그 대사가 뭘 널 위한 거야 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작품을 다 보고 나니까 그 분신 자살한 그 수녀를 통째로 드러내도 이 영화 전개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대체 저 인물은 왜 나온 거고 그 맥거핀처럼 공포감 조성을 위한 그냥 소모성 캐릭터로 사용이 된 거라면은 굳이 예고편에서까지 저렇게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그 수녀가 왜 나온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뭐 나중에 컨텐츠로 들으셨을 때 댓글로도 좋고 아니면은 유튜브 라이브 채팅으로도 좋으니까 설명해 주시면은 제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로드님이 76년작을 봐야 이해가 가는 장면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건 역시도 기존 오멘 시리즈의 팬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요소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76년작 제가 볼 거거든요. 볼 거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럭저럭 요 정도면은 되게 괜찮게 봤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어요. 적어도 이 오멘 시리즈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기존에 나왔던 다른 작품들도 찾아봐야겠다라는 그 호기심을 자극받았다라는 면에서는 충분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러 영화의 매니아라면은 무조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오멘 시리즈를 보지 않았음에도 좀 궁금하다 이런 분들도 보셔도 뭐 충분히 괜찮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러 영화에 대해서 막 빠삭하다거나 기존 시리즈를 본 게 아니라서 기존에 이런 거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더 좀 심도 깊은 좀 해설을 해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서 설명을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입장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존 시리즈를 안 봤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작품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이걸 모르고 봤을 때는 저렇게 볼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참고사항이 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더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더스에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제가 직접적으로 그 스포일러 장면에 대해서 언급한 건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거는 짐작하실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내용은 포함은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뭐 마더스를 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뭐 나중에 보시고 나서 요거 들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소설 마더스 인스팅트를 원작으로 하는 동명의 벨기에 영화를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를 한 게 요 마더스라는 작품이고 요거를 4월 1일 사전 상영 GV를 통해서 감상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4월 1일이 만우절이었는데 이 작품이
두 여성의 숨겨진 본능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만우절에 보기에는 꽤 적절한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한예리 배우가 GV에 와가지고 요거를 설명을 해줬는데, 요 마더스 한예리 배우 사인 포스터를 제가 획득을 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한예리 배우는 스크린이나 실물이나 똑같더라고요. 되게 분위기 있게 좀 우아한 그런 포스가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했고,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보통 이런 GV 같은 거 끝나면은 호다다닥 다음 스케줄을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한예리 배우는 그 퇴장로에 계속 이렇게 서가지고 관계자분들이랑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그 코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막 되게 갈등을 했죠. 저렇게 서 있으면은 가서 사진 한번 같이 찍어달라고 이야기할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거기서 그 퇴장하는 관객들 중에서 아무도 그런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한예리 배우한테. 그래서 괜히 내가 하면은 좀 비매너이고 괜히 민폐 관객처럼 될까봐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저도 그냥 그 인파에 따라서 같이 그냥 나왔습니다. 브누아 딜롬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고요. 이분이 원래는 촬영 감독 출신이에요. 그래서 특이한 게 요 마더스를 촬영할 때도 촬영 감독을 직접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독과 촬영 감독을 둘 다 직접 하셔서 제작이 된 거고, 그리고 촬영 감독 출신답게 미장센이 되게 예뻐요. 되게 잘 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다 라는 것도 사전에 깔아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제는 원작과 동일하게 마더스 인스팅트인데, 그러니까 요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자면은 엄마의 본능이 되겠죠. 그런데 국내에는 뒤에 인스팅트를 빼버리고 그냥 마더스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요 지부에서 설명을 해준 건데, 한국말로 하면은 엄마의 본능이 되는 건데, 이게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 이 엄마의 본능이래 버리면은 되게 에로 영화처럼 되게 좀 곡해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아마도 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한다라고 지구에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듣고 보니까 나도 만약에 엄마의 본능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다라면은 섹슈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좀 에로 영화로 좀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국내 개봉할 때는 빼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해외에서는 그대로 이 작품 역시 마더스 인스팅트로 다 개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목에 원제 이제 본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만큼 영화의 주인공들은 겉으로는 되게 완벽해 보이지만 각자 억누르고 있는 본능들이 있죠. 요 제시카 차스테인이 연기하는 앨리스라는 요 노란머리 요 배우는 원래는 기자였어요. 꽤 실력 있는 기자였던 것 같고, 추정컨대 결혼 후에 이제 육아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 기자 활동을 그만두고 가사에 전념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화의 초반에 다시 기자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잠깐 내비치는데, 남편은 내가 돈은 충분히 잘 벌고 있는데 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돈은 내가 벌 테니까 너는 가사에 집중해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거를 다시 좀 억누르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이 일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뭐 자아 실현이라든가, 아니면 그 일을 할 때 진짜로 내가 심장이 뛰어가지고 어떤 직업의식이 좀 발휘가 된다든가, 그런 식의 영향을 끼치면서 굳이 이 직업이라는 게 물질적인 의미를 가진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제시카 차스테인이 연기하는 앨리스라는 인물에게 이 기자라는 그 직업도 아마도 그런 부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남편은 뭐 그거를 좀 진심으로 심도 있게 들어줄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여기서 좀 반성이 됐던 게, 저 역시도 좀 그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와, 저 남편이 하는 행동이랑 내가 했던 행동이랑 어떻게 저렇게 똑같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남편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돈은 내가 잘 벌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냥 집안일에 전념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했고, 그 대화가 발단이 돼가지고 크게 한번 싸운 적도 있었거든요. 결국 그때 제가 반성을 했던 거는, 와이프가 단순히 그냥 돈 벌려고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평소에 좀 대화가 필요해서 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거를 너무 초반에 뭐 단호하게 좀 잘랐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됐던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실제로 위기의 유부남이라는 제 컨텐츠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에피소드죠. 어쨌든 이 영화에서도 제가 했던 그 행동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서 너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뜨끔하면서 봤던 것 같고, 앨리스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요 비밀은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죠.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본인만 살아남고 가족을 모두 잃은 그 큰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요 앨리스는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증이라는 게 되게 심해져가지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그런 이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요 사실은 남편이랑 본인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이 되겠죠. 요 애네 해서웨이가 연기하는 셀린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지 않지만 요 앨리스의 대사를 통해서 원래 셀린은 간호사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이 셀린이 전업주부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뒷담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앨리스의 시각으로 요 셀린을 봤을 때의 이야기인 거고, 실제로 셀린이 가정주부에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도 자아실현이라든가 뭐 다른 거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억누르고 그 전업주부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셀린의 입을 통해서 나온 대사가 아니라 그 뒷담화하는 이 앨리스를 통해서 나온 대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요 셀린도 뭔가 좀 억누르고 있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셀린이 나중에 사고로 극중에서 아들을 잃게 되는데, 처음에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엄청 막 쏟아내지만 극이 전개되는 동안에 그녀가 진짜 슬픔을 극복하고 저런 행동들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그 슬픔을 안에 응어리로 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건지는 되게 모호하게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셀린과 앨리스 둘 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각자 뭔가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 현대로 생각해보면은 이제 SNS 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교 모임에서 서로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이것 또한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이 불안 요소를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한 그런 모습들로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이 두 인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보면은 각자 결핍이 있고 어떤 불안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본인을 포장하기도 하고, 그거를 SNS 같은 곳에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업로드하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그 자기 주장을 펼치기도 하죠. 그런 불안 요소들이 큰 인물들이 요 작품에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두 인물은 막 되게 친하고 막역한 것처럼 그려지는데, 요 셀린이 그 사고로 아들을 잃고 난 다음부터 이 둘 관계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아들에게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은, 발코니에서 아들이 막 위험하게 발코니에 발 걸치고 위태위태하게 서 있는데, 그거를 이 앨리스가 발견을 해요. 이 셀린의 아들이 그 발코니에 위태위태하게 있는 거를 앨리스가 발견을 하고 구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결국 이 아들이 그 발코니에서 추락해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극 중에서 터닝 포인트가 한번 크게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 장면에 대한 연출이 좀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 이 아들이 발코니에서 떨어져서 사망하게 될 때 저걸 어떻게 연출을 할까 되게 궁금했는데, 아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기보다는 그 아들이 떨어지는 그 경로를 카메라가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면서 같이 비추다가, 이 카메라가 땅바닥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추락해서 사망한 아들을 요 셀린이 부둥켜 안고 이렇게 울고 있는 장면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게 보통 아들을 잃은 슬픔을 묘사를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막 으아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뭐 되게 슬픔을 표현하고 이렇게 연기를 할 법도 한데, 되게 소리 없이 흐느끼면서 연기를 해요. 그 장면을 절제되고 꾹꾹 억누르는 그 소리 없이 우는데, 야, 이게 이 소리 없이 우는 이 장면이 오히려 막 소리 지르면서 포효하는 그런 연기보다 더 큰 슬픔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앤 해서웨이가 괜히 연기력이 쩌는 배우가 아니구나, 괜히 여기에 캐스팅된 게 아닌구나 라는 생각을 이 장면을 통해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잃고 난 후에 셀린의 남편의 반응도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들을 잃었다는 상실감을 셀린과 함께 좀 공유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그렇게 좀 함께 좀 고통스러워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원망의 화살을 요 셀린에게 돌리게 되죠. 사실 이 아들이 발코니에서 추락해서 사망을 한 사고는 냉정하게 보자면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거든요. 셀린의 탓도 아니고 셀린의 남편 탓도 아니고 그거를 보고 구하려고 달려갔던 이 앨리스의 탓도 아니고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일상에서 막상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 유독 그 아이에게 일어난 그 사건이나 뭐 자잘한 사건이든 사고든 간에 이런 일들은 그 은연중에
그 책임의 화살이 엄마에게로 향한다라는 그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극 중에서 좀 잘 표현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도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영화는 셀린이 진짜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이 앨리스에게 접근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잘 지내보려고 하는 건데 이 앨리스의 불안증이 도져가지고 그게 되게 불순하게 보이는 건지, 이걸 되게 모호하게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관객들의 입장에서도 야, 과연 진실은 뭘까? 이 셀린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저 앨리스의 시각으로 보면은 또 의심이 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관객들이 추리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 엔딩에 다다름에는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묘사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한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스릴러적인 요소를 확실하게 살려줘서 좋았다라는 후기도 있는 반면에, 차라리 끝까지 관객에게 이 해석의 여지를 맡겼다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요 후기로 갈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말이 되고 저렇게 봐도 말이 되게끔 영화의 후반부까지 쭉 몰고 가다가 마지막에 그 실체가 뭔지 딱 밝혀버린다는 그 점에서 한국 영화 잠이 좀 많이 연상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좀 후자예요. 그러니까 관객의 해석의 여지에 맡겼으면 좋았겠다,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 차라리 끝까지 좀 모호하게 갔으면은 좀 활발하게 관객들끼리 사실은 이랬을 거야? 아니야, 저 장면에서 봤을 때 그거는 말이 안 돼. 이렇게 됐을 거야. 아니야, 이 장면 다시 봐. 이 장면으로 봤을 때는 이랬을 거야. 이런 좀 온라인상이든 아니면 실제 토론의 장이 열려가지고 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뭐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몰입하기 힘들었던 게 앨리스와 셀린의 주변에 의문의 죽음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경찰들 입장에서는 특정 인물 주변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 안에 죽어나가면은 저 두 인물을 모두 다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좀 볼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시대적 배경이 60년대니까 과학수사도 좀 발전하지 않았을 때고 CCTV 같은 것들도 많이 없었을 테니까 지금의 어떤 수사 과정이나 비교를 하자면은 당연히 뭐 미흡한 부분이 그 시대적 배경에 있었겠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두 인물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죽어나가는데, 그러면은 이 두 인물부터 용의선상에 좀 올려놓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극중에서 그리는 거는 용의선상은 고사하고 전혀 의심을 받고 하지 않는 그런 인물들로 그려져가지고 경찰의 수사력이 별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에서 약간 보면서도 계속 저 정도면 좀 의심할 법도 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아쉽게 느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제시카 차스테인과 앤 해서웨이의 불꽃 튀는 연기를 영화 내내 감상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연기뿐만 아니라 이 두 배우가 계속 갈아입고 나오는 어떤 바비 인형 같은 패션을 보는 그런 재미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암울한 내용과는 상관되는 정말 예쁜 미장센, 그리고 미국의 60년대의 이 중상층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그 되게 예쁜 올드카라든가 아니면 집안에 있는 어떤 소품들,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각적으로도 그런 재미가 있었다는 점,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음에도 그럭저럭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마더스 같은 이런 심리 스릴러 장르 같은 경우가 좀 배우에 대한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극 중에 나오는 이 인물들의 심리를 이 배우들이 얼마나 잘 소화해서 묘사하냐에 따라서 그게 몰입도라든가 설득력이 달라지거든요. 방금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좀 어설픈 면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럼에도 볼만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제시카 차스테인이랑 앤 해서웨이를 이 작품에 캐스팅을 한 거는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배우의 연기 때문에 다른 아쉬웠던 점들이 다 상쇄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좀 더 좋았던 거는, 이 보통 어머니의 본능이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섹슈얼한 이미지를 떼고 나서 이 엄마의 본능이라고 딱 느꼈을 때는 모성애부터 떠오르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말하는 엄마의 본능이라는 거는 이 모성애뿐만 아니라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 등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인물들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좀 더 이 작품이 좀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유부남 분들 같은 경우에 아내의 직감을 믿을 거를 적극 추천드린다라는 그런 교훈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와이프가 자꾸 자기 감에 그런 것 같대. 그러면은 그냥 아내 말을 들어라 라는 그런 교훈을 남긴 작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그럭저럭 볼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왓챠피디아라든가 아니면 키노라이치 같은 데 올라오는 평들을 보면은 좀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꽤 재밌게 봤던 작품이니까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